운명의 귀환. 멕시코시티 외곽의 휴이킬루카는 고요한 밤에 잠겨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보였다. 4살배기 장애소녀 파울레트 게바라 파라 해는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모 그리고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사업가인 아버지 마우리시오 게바라와 변호사인 어머니 리제트 파라의 초고층 아파트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파울레트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랐다. 언어와 운동 능력에 장애가 있어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느렸다. 그녀는 어머니 리제트의 품에 안겨 침묵 속에서 밤의 공기를 마셨다. 차분하고 냉철한 변호사인 리제트는 겉으로는 딸을 사랑하는 다정한 엄마였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듯했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2명의 보모 에리카와 마르타 카시미로가 아이들을 맞이했다. 마르타는 파울레트에게서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리제트는 파울레트를 안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귀여운 인형들과 동화책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십자가상이 어두운 방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파울레트를 침대에 눕힌 리제트는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보모 에리카가 "주무시게 놔두시죠, 사모님"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리제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아파트는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리제트는 한참을 딸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얇은 담요를 쓰다듬었다. 그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삐걱.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은 단순한 기각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생명이 꺼지고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운명의 서막이었다. 수상한 아침의 서막. 고요했던 휴이킬루칸의 아침은 리제트 파라의 비명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아침 7시, 보모 에리카는 습관처럼 파울레트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임무는 늘 그랬듯 어린 소녀를 깨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에리카가 마주한 것은 텅 빈 침대와 깔끔하게 정리된 시트뿐이었다. 파울레트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젯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리제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파울레트! 파울레트! 그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 마치 아이가 증발해버린 듯했다. 에리카는 겁에 질려 리제트의 방으로 달려갔다. 사모님, 파울레트가 사라졌어요. 리제트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은 에리카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리제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에 놓인 곰인형과 깔끔한 이불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리제트는 침대 시트를 들어올리고 옷장문을 열고 심지어는 작은 협탁 밑까지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때 또 다른 보모 마르타가 잠에서 깨어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함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침대 밑은요?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물었다. 리제트는 차가운 시선으로 침대 밑을 훑었다. 아니, 마르타. 파울레트는 혼자서 침대 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은 거실, 주방, 심지어 화장실 있었던 것처럼. 결국 마우리시오 게바라가 집에 돌아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형사들이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냉철한 눈빛은 미제트와 마우리시오 그리고 두 보모의 얼굴을 오가며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다. 침묵 속에서 한 형사가 파울레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의 틈을 쓸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플래시를 꺼내 틈새를 비추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형사의 머릿속에는 왠지 모를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이의 실종치고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섬뜩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했다. 그날 아침 파울레트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이 집안의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섬뜩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거짓된 눈물의 무대. 고요했던 아파트 단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혼돈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텔레비전 카메라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한때 평화롭던 파울레트의 집은 이제 섬뜩한 사건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파트 건물 전체가 공포의 그림자에 휩싸인 듯했다. 수사를 총괄하기 위해 총검찰청장 알베르토 바스바즈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이었지만 이 사건은 뭔가 달랐다. 침입 흔적 없음, 도난당한 물건 없음,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제발 제 딸을 돌려보내주세요. 파울레트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파울레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줄 부모가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몇몇 시청자들은 무언가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들의 눈은 리제트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붉어진 눈시울과 달리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고 차가웠다. 얼굴 근육은 마치 정교하게 훈련된 배우처럼 슬픔을 연기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말들은 모두 계산된 것처럼 들렸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될 때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떤 진실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유리 가면이 씌워진 듯한 모습이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적으로 들끓었다. 저 눈물은 가짜야.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가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난 내 아이가 사라지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카메라가 비추니까 우는 척하는 거야. 소름 돋는다. 공포는 파울레트의 행방에 대한 걱정을 넘어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리제트의 주변 인물들은 더욱 의심을 샀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아만다 데 라 로사는 가족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과연 리제트는 친구를 불러들여 함께 밤을 보낼 만큼 괴로웠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일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거리는 파울레트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로 뒤덮였다. 전봇대, 슈퍼마켓,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형 광고판까지. 파울레트의 말든 눈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포스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섬뜩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마치 유령이 된 아이가 내려졌다. 그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며칠 후에는 외부와 단절된 한 호텔에 감금되었다. 이 집단적인 거짓말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경찰서의 신문실은 차갑고 텅 빈 공간이었다. 흰색 벽과 낡은 테이블, 그리고 단 하나의 전구만이 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리제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신문 과정을 보아왔고 그들의 기술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신문을 받는 피의자였다. 리제트의 모든 말은 신중하고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고 절망에 찬 몸짓을 보였지만 신문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기된 것처럼 보였다. 딸을 잃은 슬픔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병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논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공기는 신문관들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한편 마우리시오는 아내와 다른 신문실에 있었다. 그는 며칠간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언론의 압박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미제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신문관들은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다. 리제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듯하면서도 치밀했고 마우리시오의 진술은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으며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두 보모였다. 에리카와 마르타는 리제트의 거짓말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타는 신문관 앞에서 울부짖으며 말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들을 초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사람들은 파울레트의 가족이 그녀의 실종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잃어버린 아이가 아닌 진실을 숨긴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실의 실체를 파헤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마지막 막이 곧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마지막 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일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점차 희미해지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고요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하는 방의 재현, 경찰의 감시 아래 호텔에 갇힌 가족과 달리 그들의 아파트는 다시금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다. 3월 30일 밤, 수사팀은 사건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파울레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밤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인 동시에 섬뜩한 진실이 숨쉬는 곳이었다. 아파트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맴돌았다. 모든 불이 꺼진 채 오직 수사관들이 들고 있는 손전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다. 파울레트가 마지막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밤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한 수사관이 리제트의 역할을 맡아 파울레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취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은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가족들의 행동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그림자는 벽에 기울게 늘어져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곳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밤 11시,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한 베테랑 형사가 파울레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다른 수사관들이 이미 수십 번이나 훑고 지나간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틈새를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는 보모들의 진술이 스쳐 지나갔다. 저희는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침대 밑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형사는 손전등을 템새로 더 깊이 비추었다. 그때 코끝을 찌르는 섬뜩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썩어가는 무언가의 냄새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템새로 집어넣었다. 밤 1시, 모두가 지쳐 있을 때 그 형사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그것은 부드러운 천조각 같기도 했고 작은 발 같기도 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감각을 손끝에 집중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이 작은 신발, 바로 파울레트의 신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신발을 꺼냈다. 신발은 축축하고 끈적거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섬뜩한 비명이 들렸다. 그 비명은 리제트의 목소리도 마르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공포가 형상화된 듯한 소리였다. 침묵의 방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곳은 끔찍한 진실이 숨쉬는 무덤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광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파울레트의 시신이, 모두가 찾고 있었던 아이의 시신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침대에서 9일 동안. 침대 속의 진실. 밤 2시. 정적이 흐르던 아파트에 기괴하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매트리스가 들어 올려지자 그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파울레트의 작은 몸이었다. 9일 동안 온 나라가 애타게 찾던 뒤덮였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의 엄마가 그 침대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분노와 혼란이 들끓었다. 모두가 파울레트의 어머니인 리제트의 TV 출연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텅 빈 침대에 앉아 있었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딸을 애타게 찾았다. 그녀의 슬픈 연기는 이제 소름 끼치는 살인자의 가면으로 보였다.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제 딸을 되찾는 거예요. 리제트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던 그 문장이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교묘하게 은폐하려는 섬뜩한 암시처럼 들렸다. 그녀의 냉정한 표정, 억눌린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보인 그 완벽한 평정심은 그녀가 이 끔찍한 범죄의 유일한 용의자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법의학팀이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들은 시신을 감싸고 있던 시트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유출된 수사 영상에서는 한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심하게 때린 흔적이 있어. 그러나 총검찰청장은 즉시 이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파울레트의 죽음이 사고사라고 결론지었다. 이 엇갈리는 증언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어떻게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 있는데 폭력의 흔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리제트와 마우리시오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 마우리시오는 리제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고, 리제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네의 친구인 아만다 데 라로사는 파울레트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매일 침대 시트를 정리했지만 시신이나 혈흔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모든 진술은 서로 모순되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 언론은 그녀가 며칠 전 시신이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침대에 앉아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쉴 새 없이 재방송했다. 영상 속 리제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제 딸을 되찾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필요해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당시 그녀의 모습은 딸을 잃은 비극적인 어머니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영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슬픔으로 일그러져야 할 얼굴은 묘하게 평온했고 입술은 간혹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감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듯한 완벽하게 조작된 슬픔이었다. 이 영상은 리제트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비통한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냉혈한 살인자의 그것으로 변했다. 공공연히 떠도는 소문들은 그녀가 자신의 장애딸을 짐으로 여겼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자와 범죄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을 분석하며 소름 끼치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협력했던 정신과 전문의 산드라 야데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여성은 똑똑하고 대담하며 매우 예리한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문제나 정서적 유대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전문적인 분석은 대중의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며칠 동안 언론과 경찰을 상대로 벌인 모든 행동이 바로 시신이 숨겨져 있던 침대 위에서 펼쳐진 끔찍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리제트는 더욱 고립되었다. 남편 마우리시오는 아내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보모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침대를 옮기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다른 것은 슬픔이 아닌 소름 끼치는 공허함과 무관심이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의문을 낳은 부검 보고서, 파울레트의 시신이 발견된 후 모든 눈은 총검찰청장 알베르토 바스바즈에게로 향했다. 그가 어떤 진실을 발표할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다. 마침내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을 한층 더 키웠다. 보고서는 파울레트의 죽음이 질식에 의한 사고사라고 결론지었다. 그녀가 잠결에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의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 질식사했다는 것이다. 바스바즈 총장은 언론 앞에서 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시신에는 어떤 폭력이나 성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망하기 최소 5시간 전에 식사를 했으며 시신은 사망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론은 수사관들이 초기에 언급했던 심하게 맞은 흔적과 혈흔에 대한 보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대중은 이 터무니없는 결론에 경악했다. 어떻게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폭력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혼자 매트리스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유출된 수사 영상 속에서 한 수사관이 시트의 혈흔을 언급하며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어 부검 보고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신에서 독극물이나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는 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파울레트의 사망 원인은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분류되었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와 가슴, 복부의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파울레트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틈새에 빠져 질식했다는 바스바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바스바즈는 수사관들이 침대와 아이의 방을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멕시코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파울레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섬뜩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보였다. 두건 보고서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당국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다. 파울레트는 마치 죽어서도 조작된 이야기 속에 갇혀버린 듯 진실을 향한 외침은 닿을 수 없는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사라지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 총검찰청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파울레트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두건 보고서의 모순점과 가족들의 엇갈린 진술은 멕시코 전역에 끊임없는 의혹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지만 진실을 향한 의문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파울레트의 아버지, 마우리시오 게바라였다. 그는 언론 앞에서 아내 리제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음을 선언했다. 저는 아내를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는 딸의 죽음이 아내의 소행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마우리시오의 증언은 리제트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가족 내부의 불안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거짓으로 쌓아 올려졌는지 알게 되었다. 이어서 두 보모 에리카와 마르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은 처음 경찰의 신문에서 리제트의 지시대로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파울레트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저희는 아만다는 가족의 아파트에 머물렀고 심지어 파울레트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잤다. 저는 매일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신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녀는 경찰이 공개한 법의학 영상에 나온 혈흔과 시신의 존재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나중에 파울레트는 어디에? 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당국의 공식 발표와 진실 사이의 괴리를 파헤쳤다. 이러한 모순적인 증언들은 파울레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누군가가 시신을 옮기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진실은 이미 밝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흡한 초동 수사로 인해 범죄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의문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지 못하고 공허한 결론만 남겼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들에게 파울레트의 비극은 그저 하나의 미해결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사법 시스템, 가족 내부의 어두운 비밀, 그리고 대중을 속이려는 권력의 시도가 한데 뒤섞인 섬뜩한 그림이었다. 파울레트의 영혼은 여전히 그 침대 속에 갇힌 채 이 모든 거짓말과 은폐를 뚫고 진실을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밤마다 멕시코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모든 것이 끝났다. 총검찰청장 알베르토 바스바즈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파울레트의 가족은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이 사건은 질식으로 인한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판결도 멕시코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혹을 지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게 되었다. 파울레트의 부모는 서로 갈라섰다. 남편 마우리시오는 아내 리제트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들의 가족은 완전 있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청소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총검찰청의 공식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리제트의 친구 아만다 데 라로사 역시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파울레트의 방에서 잠을 잤고 침대를 정리했다. 그녀는 그 어떤 끔찍한 흔적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만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파울레트는 어디에?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사건의 기록을 개인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며 공식적인 진실과 그녀가 경험한 사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책은 대중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파울레트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결과물이라는 믿음을 확산시켰다. 결국 파울레트 게바라 파라의 죽음은 법정에서 처벌받지 않은 채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멕시코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혔다. 이 사건은 멕시코 사법 시스템의 부패와 무능력을 상징하는 비극이 되었으며 권력과 부가 진실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파울레트의 이야기는 회자된다. 사람들은 그 작은 아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진정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침대 속에 갇힌 채 이 모든 거짓말과 은폐를 뚫고 진실을 외치고 있는 듯하다. 그 외침은 밤마다 멕시코 전역에 울려 퍼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을 것이다. 파울레트의 침대는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과 사라지지 않는 의혹을 간직한 채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다.